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입니다. 저자는 샘 혼, 출판사는 갈매나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샘 혼, 독보적인 화술 분야 베스트셀러,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의 저자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전문업체 인트리그 에이전시 대표이기도 하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포춘, 인텔, 보잉, 나사 등 수백 개 기업의 초청을 받아 강연해왔으며 테드를 통해 대중과도 활발하게 소통해왔다. 2015년에는 한국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되어 강연하기도 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이 새로운 모습으로 한국 독자들과 마주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못된 사람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책을 찾는 한국 독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무례한 괴물은 여전히 어디에나 있다. 괴물에게 시달린다는 사람들 수천 명을 인터뷰한 결과 알게 된 것이 있다. 피해자는 전적으로 무고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먼저 괴물을 자극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건드리지 않고 피해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한다. 안타깝지만 피해가려는 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이 책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런 시도는 오히려 괴물이 스스로 더 강하다고 믿게끔 만들어버린다. 그러므로 물러서면 물러설수록 괴물은 더 강한 공격을 가할 것이다. 회피는 나약함으로 해석되고 이는 공격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괴물과 맞설 실질적인 기법을 당신도 배울 수가 있다. 이 책에는 괴물이 자폭할 때까지 기다리라느니, 괴물도 힘든 시기를 겪는 중이니 쉬게 해주라느니,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탓이니 용서하라느니 이런 말은 없다. 이런 말들은 나쁜 조언이다. 역효과만 내기 때문이다. 달래거나 이해하려는 시도는 괴물에게 보상이 된다. 그리고 보상받은 행동은 반복된다. 성공할 능력이 충분했던 똑똑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괴물의 먹잇감이 되어 인생을 망친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참으로 서글펐다. 완벽하게 훌륭했던 삶이 괴물 때문에 추락하고 뒤집혀버린 사례들도 수없이 많이 접했다. 건강이 상했다는 이들도, 괴물의 행동과 말이 떠오르면 한밤중에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다는 이들도 많았다. 이런 괴물이 존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순진함이 문제였다. 그리하여 터무니없고 모욕적인 괴롭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고 적절히 대처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용기를 내서 주변의 도움을 청해도 본래 그런 사람이야, 늘 그랬어 라거나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가 무례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 정도의 말밖에 듣지 못한다는 데 있다. 상사에게 하소연을 해도 그래? 나한테는 깍듯하던데? 이런 대답이 돌아오기 일쑤이다. 상사들은 괴물이 윗사람에게는 입에 혀처럼 굴지만 동료나 아랫사람에게는 한없이 무례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면 상대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당신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나면
술수에 넘어가기보다 한 발 앞서 대응할 수가 있다. 악질적인 사람들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략 다음 네 가지로 압축이 된다. 1. 자기의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2.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3.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4. 달리 행동할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상대해야 될 사람이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생각해보자.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수록 남을 밟고 올라설 필요가 없어진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남을 괴롭힌다는 설명은 고전적이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상대의 난폭한 겉모습 안에는 늘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아이가 숨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보다 더 유능하고 인기를 누리거나 성공한다는 느낌이 들면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식으로 성숙하고 책임있는 대응을 하는 대신 남들의 기분도 같이 망쳐놓음으로써 자신을 위로하는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반응을 보인다. 이들의 공격적인 행동은 자신이 열등하지 않고 우월하다는 점을 세상에 그리고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의견 대립이 한창 뜨거운 순간에 입을 다무는 것은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기에 현명한 행동인 것이 사실이다. 혀를 붙잡아 묶음으로써 훗날 후회할 수도 있는 말을 하지 않게 되니 말이다. 하지만 상대가 악질적인 사람이라면 다르다. 그는 한쪽 뺨을 때린 후에 다른 쪽 뺨까지 때릴 수도 있다. 악질적인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돌이켜보지 않고 잘못을 깨닫지도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데 나중에 사과해야겠다. 이렇게 반성하는 대신 됐어. 막 대했는데도 항의를 하지 않네. 그럼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자, 이제부터는 침묵이 허용의 의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정확한 말로 경계를 설정해주지 않으면 악질적인 사람들은 계속 우리의 감정 영역을 치고 들어온다. 당신도 상식 이하의 상황에서는 정신이 멍해지고 입술이 딱 붙어버리는 유형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소개할 방법을 통해 그런 난감한 순간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배울 필요가 있다. 정치인 딘 러스크는 남을 설득하는 최고의 방법은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라고 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러스크의 주장은 정상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 역시 우호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가령 악질적인 사람에게 섣불리 공감 어린 관심을 보였다가는 주도권까지 빼앗길 수가 있다.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 마음과 시간을 이용하라는 백지수표를 던져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쓰기도 한 의사 제이컵 에저러드는 부모들이 자녀의 좋은 행동보다는 나쁜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는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져내는 등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을 달래고 보살피라는 조언하는 아동교육 전문가들 탓이라는 것이다. 부모들이 그 바보 같은 조언에 충실할수록 자녀들의 행동은 더 나빠진다. 요컨대 부모는 자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놓였을 때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내 생각도 같다.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성질을 부리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 말에 언제까지나 귀를 기울이는 대신
유치하고 불쾌한 행동을 더는 보아 넘기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언어의 사무라이는 남들이 가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심리적, 육체적인 위험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한다. 내 친구의 큰딸은 바로 그런 일을 해냈다. 이혼 후에 혼자 두 딸을 키운 내 친구는 큰딸의 조지타운 대학교 졸업식과 둘째 딸의 하와이 고등학교 졸업식이 겹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포기해야 했다. 고민 끝에 친구는 하와이행을 택했다. 그런데 큰딸의 졸업식에 아무 예고도 없이 아버지가 모습을 나타냈다. 유난히 비판적인 성격의 그 아버지는 딸의 학위 수여식이 끝나자마자 독서를 던졌다. 4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구나. 대체 정치학 학위를 받아서 뭘 한다는 거야? 절대로 직장을 찾지 못할 테니 수천 달러나 되는 돈을 공중에 날려버린 셈이야. 기세 좋게 떠들던 아버지는 큰딸이 손을 들자 놀라 입을 다물었다. 딸은 아버지를 가만히 지켜보더니 천천히 하지만 힘을 주어 말했다. 아빠 그만하세요. 제가 어머니로 보이시나요? 아버지는 딸의 단호한 태도에 흠칫 놀랐다. 딸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전 이 대학을 졸업한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정치학 학위를 받아서 기쁘고요. 저를 축하하러 오신다면 환영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떠나주세요. 이것이 바로 언어의 사무라이다. 그 딸은 주도권을 잡았고 부당한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말과 행동을 했다. 자제력을 잃고 소리를 지르지도 독설에 상처받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어째서 제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울먹이지도 말없이 참아낸 뒤에 집에 가서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았다. 대신에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부적절하며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 침묵하며 고통받기보다는 생각을 말로 표현했고 아버지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지었다. 또한 그 아버지가 체면을 구기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도 주었다. 우리도 이 현명한 딸처럼 해낼 수가 있다. 겁쟁이도 막무가내 싸움꾼도 답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를 당당하게 표현할 힘과 대화 기술을 갖춰서 남에게 좌지우지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노력한 결과를 향유할 권리를 타고났다. 단, 남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렇다. 악질적인 사람은 방금 말한 링컨의 말과 정반대로 행동한다. 남들의 권리를 침해하든 말든 자기가 즐거우면 그만이다. 나아가 의도적으로 경계를 침범해서 지배력을 확보하려고도 한다. 이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 심리적 공간을 확보해두고 못된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된 사람은 계속 우리를 자극할 것이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무 추상적이잖아.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가? 타당한 의문이다. 자, 그럼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자.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에게는 안전거리라는 것이 있다. 이는 물리적인 동시에 심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경계 안으로 다른 동물이 침범해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이를 위협과 위험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자기 영역으로 침범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야생 동물이든 길들여진 동물이든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여러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남들을 그 경계 안으로 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상대가 공정하거나 친절하지 않게 행동한다면 사실 이는 대부분 우리가 경계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대체 그 경계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경계를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은 다음 장에서 소개할 것이다. 나는 얼마 전에 반려견을 데리고 아침 산책을 하면서 경계 요구에 좋은 사례를 목격했다. 우리 개는 호기심이 많고 무척 활발하다. 때마침 털이 복실복실한 귀여운 개 한 마리가 나타나자 우리 개는 당장 그쪽으로 뛰어갔다. 동시에 몸집이 절반밖에 안 되는 상대편 개는 우리 개 쪽으로 몸을 돌려 맹렬하게 지저댔다. 우리 개는 움찔해서 뒤로 물러났다. 작은 개는 그 자리에 멈춰서 우리 개를 노려보았다. 우리 개는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냄새를 맡으려고 했다. 하지만 작은 개는 한층 더 큰 소리로 짖으며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결국 우리 개는 물러나게 되었다. 작은 개는 우리 개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마음을 더할 수 없이 분명하게 드러냈다. 자기 경계를 침범해 들어왔으니 어서 물러나라고 경고한 것이다. 우리 개는 그 메시지를 알아듣고 물러났다. 우리 인간도 이처럼 경우에 따라 자기 경계를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워크숍에서 악질적인 사람의 무례하고 거침없는 경계 침범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들은 아주 많았지만 그래서 어떤 말로 대응하셨죠?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이 나오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극히 적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불편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온다면 속으로만 투덜거리지 말고 몸짓 언어나 말로 표현하자. 눈썹을 축혀 올리며 묻는 듯한 시선을 던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것은 대체 원하는 게 뭐지? 내 영역 안에서 뭘 하려는 거지? 이런 질문과도 같다. 그래도 상대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상대의 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시선을 올리며 너무 가까이 오신 것 같죠? 이렇게 말해보자. 어쩌면 우리의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들은 별다른 의도가 없는 순진한 존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 공간을 통제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두지 않는다면 다른 공간은 언제든 상대가 원하는 대로 침범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누구에게 접근을 허용하고 누구에게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남들이 결정하고 마는 것이다. 상대가 계속 물리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면 몸짓 언어에 더해서 실제 언어를 동원하도록 하자. 손을 들어 상대에게 손바닥을 보여라. 이는 정지를 뜻하는 만국 공용의 신호이다. 여기에다 팔까지 함께 뻗으면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의미가 된다. 이와 함께 이 정도는 거리를 두죠라거나 조금만 물러서 주시겠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보자. 그러면 상대는 당신이 순순히 자신의 의도에 따르지 않으리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느 주말 나는 아들 앤드류와 밀린 빨래를 하고 있었다. 탈수한 빨래가 서로 엉켜서 잘 나오지 않자 아들이 무심코 욕설을 한마디 했다. 나는 정색을 하고 뭐라고? 이렇게 되물었다. 아들은 친구들도 다 쓰는 말인데 뭘 그러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앤드류, 다른 애들은 그런 말을 쓸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넌 그런 욕설을 하면서
기분이 어떠니? 유쾌하니?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좋겠다. 이렇게 충고했고, 다행히 아들은 알겠어요, 엄마. 이렇게 수긍했다. 내가 가만히 있었다면 아들은 그 후로도 계속 욕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부디 기억해 주길 바란다. 상대의 언행이 공격적이거나 불쾌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상대의 언행은 언제까지고 그렇게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당신이 반박하거나 항의하지 않는다면 그건 괜찮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부터는 참지 않음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마음의 준비를 하자.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런 생각은 속으로만 하시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분의 인상이 나빠지는걸요? 설마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못 들은 모양입니다. 다시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랑 함께 있을 때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듣기 불편하군요. 점잖게 말씀하시죠.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회고록은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글쓴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메모를 제안하고 싶다. 얼마 전에 공항에 택시를 탔을 때 내가 그 효과를 실제로 체험한 방법이다.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나는 자정이 지나서야 공항에 내리게 되었다. 무료 호텔 버스는 운행이 끝난 상태였고, 그래서 5분 거리를 가기 위해 택시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택시에 앉아 행선지를 말하자 장거리 손님을 기대했던 택시 운전자는 분통을 터뜨렸다. 운전사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고함을 지르며 화내는 것은 제대로 된 행동이 아니었다.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욕설을 듣는 것은 몹시 괴로웠고 그것은 분명 언어 폭력이었다. 나는 고함으로써 맞서는 대신 종이와 펜을 꺼냈고 몸을 앞으로 굽혀 운전면허를 확인했다. 이름이 땡땡땡 맞으시죠? 운전사는 입을 다물었고 조용히 운전했다. 그리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뛰어내려 제게 문을 열어주면서 덥석 내 손을 잡더니 제발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막막합니다. 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저 이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제부터는 남의 독설이나 욕설을 그냥 참아 넘기지 말라. 대뜸 이름을 적으려는 것이 지나친 대응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선 공감을 해주는 방법도 있다. 어쩌죠? 운이 나쁘신 날이시죠? 이와 같은 말을 던지는 것이다. 이런 말은 당신이 자기 편에 서 있다는 뜻이 되고 그럼 당신한테 더 이상 화를 내기 어려워질 것이다. 모욕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내가 아닌 당신을 주어로 삼아 답변하는 것이다. 타인을 통제하기 위해 비난을 일삼는 사람을 상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점이다. 못된 사람은 우리를 시험해서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하기도 한다. 그저 당신을 발끈하게 만들려고 말이다. 상황이나 기분을 망쳐놓고 당신이 부르르 떨며 화내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은 악질적인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제부터는 사전에 의도된 자극적인 공격을 무시하고
그 이면의 전술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자.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건 사실이 아니야. 이런 식의 분노 섞인 비난과 부정은 그들에게 기쁨을 줄 뿐이다. 내용에 응답하면 이미 상대의 술수와 논쟁에 휘말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가령 누군가 당신을 깔보는 듯한 말을 던졌다면 그 말을 받아 상대방에게 던지도록 하라. 이건 기술적인 문제여서 어차피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설명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들었다면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대묻고 입을 다무는 것이다. 상대가 경솔한 말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것은 모욕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가 된다. 이 간단한 질문으로 궁지에 몰리는 존재는 이제 당신이 아닌 상대이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이런 질문은 치고 빠지는 언어적인 공격을 한 사람에게 설명을 요구함으로써 당신을 당하기만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양심을 가진 상대와 말할 때라면 당연히 나를 주어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양심이라고는 없는 상대 앞에서 나를 주어로 삼는다면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못된 사람에게 당신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야말로 상대가 원하는 반응을 안겨주는 셈이다. 결국 그 행동은 반복될 것이다. 더 나아가 악질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나쁜 행동을 우리가 떠맡게 만들려고 한다. 여기서 나는 대답한다는 식의 문장을 사용하면 우리는 계속 그들의 공격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 놓이고 만다. 반면 당신을 주어로 삼으면 상대의 부적절한 행동에 주의가 집중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농담을 가장한 욕설을 했다고 하자. 그런 말투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이렇게 말했다면 이는 나의 반응일 뿐이다. 이에 비해서 그런 말은 당신 자신에게나 하세요. 이런 식으로 당신을 주어로 사용하면 공격의 화살을 상대에게 돌려버릴 수가 있다. 말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충분히 시달렸어요. 이 말을 도를 넘으셨군요.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전 더 이상 걸핏하면 늦는 당신을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을 이렇게 계속 늦게 오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이렇게 바꿔 말해보세요. 그리고 전 재촉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이 말을 내일 아침에 답을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어느 라디오 방송국 대표도 이 어법에 대한 성공담을 들려주었다. 그는 성인이 된 후 줄곧 휠체어를 타고 지내야 했던 장애인이었다. 어느 날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이 달려와 위협하는 아찔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다. 그 직원은 정말로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사무실로 돌진해서 들어와서는 저를 몰아붙이더군요. 제 위로 몸을 굽히고 주먹을 흔들어댔어요. 저는 뒤로 물러서는 대신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자네가 의자에 앉으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직원은 곧바로 의자에 앉더군요. 그때 제가 난 고함 지르는 건 싫어하네.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그는 분명 저도 해고당하는 건 싫어합니다. 이렇게 맞받아 쳤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라는 주어는 겁쟁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라는 주어를 사용함으로써 즉 나를 존중하여 말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직원의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 상황에서는 공감보다는
권위가 더 필요했던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의 힘을 확보하려면 남들이 부당한 요구를 적절히 거절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늘 남에게 맞추면서 살아왔는가? 이제는 아니오라고 말하기 위한 다음 4단계를 통해 변화를 시도해보자. 이제부터는 남들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이 4단계를 생각하자. 1. 시간을 두고 결정을 내린다. 내 친구의 머그잔에는 인내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온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현명한 결정 또한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온다.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말하라. 그래도 상대가 재촉하면 좋아요. 지금 당장 답을 원한다면 아니요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된다. 그리고 상대방 앞을 떠나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답변을 보류하고 상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정신적인 압박을 피할 수가 있다. 그 상태에서 자신의 관점을 정리하고 내라는 답이 최선인지 생각할 여유를 갖는 것이다.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쉬운 법이다. 당신을 이용하고 조종하려 드는 상대는 당신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괴롭히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 지금까지는 늘 이런 일 맡아 해줬잖아. 직장 동료가 불평한다면 거절의 말만 다시 반복하라. 결정의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논쟁이 벌어지면 빠져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말이 길어지면서 당신이 난 오늘 일이 많거든 이렇게 거절의 이유를 대는 순간 상대는 즉각 겨우 1시간만 대신 해달라는 거야. 이렇게 설득할 것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지 설명하다 보면 결국 논쟁으로 이어진다. 내 결정을 논쟁을 통해 정당화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봐. 혹은 난 2번 다시 폭력 영화는 안 볼 거야. 그렇게 알아. 이런 식으로 문제의 해결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이다. 내 마음은 이미 결정했어 라거나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아줘. 이렇게 말해도 좋다. 상대는 화를 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며 모두를 기쁘게 만들 필요가 없게 되었다. 거기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악질적인 사람들은 특히 원초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권력의 사다리에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부터 재빨리 판단하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은 커다란 사다리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권력의 위계관계에서 높거나 낮은 자리를 차지하죠. 악질적인 사람들은 단 몇 초 만에 우리의 몸짓 언어를 읽습니다. 자기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저하는 기색이 보이면 바로 덤벼듭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내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부하 직원들이 올바른 자세와 동작을 통해 위험과 권위를 전달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싸울 일이 확 줄어듭니다. 워크숍 참가자 중 보안 요원으로 근무했다는 헤럴드가 들려준 이야기다.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실제로 싸울 일이 확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당당한 자세가
싸움까지 예방하는 것이다. 그 자세는 우리가 스스로를 잘 통제하고 있고 누구도 섣불리 건드릴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 우선 용기와 자신감부터 가져야 한다. 자신감이 없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가? 그렇다면 반가운 소식이 있다. 속마음은 아직 그렇지 않더라도 겉으로 용감하게 행동하는 일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생각과 느낌을 몸으로 드러내곤 한다. 근데 이제부터는 반대로 몸을 통해 느낌을 조종해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50년 동안 인간 행동을 연구한 결과 감정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행동으로 감정을 이끌어내기가 더 쉽다는 놀라운 결론을 내렸다. 힘있게 행동하기 위해 먼저 결심부터 하려 든다면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자신감을 몸으로 분출하는 법을 익히는 것부터 목표로 삼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비록 마음속에는 아직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다 해도 말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자세에 신경 쓰면서 의도적으로 힘 있는 모습을 내보이면 된다. 본래의 나약하고 주저하는 모습 대신에 말이다. 몸이 뇌에서 어떻게 느끼라고 지시하는 대신 뇌가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다음은 불안이나 억압을 느끼는 자세들이다. 설사 계속 불안하거나 중압감을 느낀다고 해도 이런 자세들을 취하는 일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자신감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고개를 든다. 뺨을 부풀린다. 얼굴을 정면으로 둔다. 눈을 크게 뜬다. 정면을 바라본다. 어깨 뒤로 당긴다. 활짝 가슴을 편다. 언제든 일어설 수 있도록 두 다리를 약간 벌린다. 두 다리로 똑바로 선다. 단호하게 걷는다. 곧은 자세로 앉는다. 상체 앞으로 당긴다. 앞으로 걸어 나간다. 두 발을 땅바닥에 굳게 디디고 선 자세는 도망치지 않고 마주 대하겠다는 뜻이다. 두 눈을 크게 뜬다는 것은 내 앞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고개를 들고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은 피하지 않고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상대를 향해 앞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당당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진단을 받은 친구가 있었다. 주의 집중 시간이 극히 짧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물, 물리치료 등 안 해본 것이 없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묵주였다. 친구는 어딜 가든 주머니에 묵주를 넣고 다녔다. 대화하면서 주의 집중이 안 될 때는 그는 묵주를 어루만지며 평화를 찾았다. 영화를 끝까지 본다거나 회의에 장시간 참석하는 것이 여태까지는 불가능한 일이었지.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묵주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불안증이 가지고 좀 더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돼. 이 얘기가 못된 사람과 맞서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생각이 드는가? 상관이 있다. 아픈데 친구에게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내면의 안식을 가져다주는,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그 힘을 부여해줄
그것이 있다면 말이다. 자신을 잘 들여다보자.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언제나 나를 일으켜 세울 힘이 있다. 언젠가 나는 선물 가게를 둘러보던 중에 노란 호안석을 심장 모양으로 깎은 장식품을 보았다. 이거다 싶었다. 마음을 굳게 다잡아주는 마스코트로 삼기에 충분했다. 내 선물을 받을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길을 찾고자 애쓰고 있는 젊은이였다. 그는 워낙 착하고 다정한 성품이라 또래에 거친 10대 친구들과 잘 맞지 않았다. 친구들 무리에 끼고 싶었지만 그러면서도 본래 자기의 모습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랬기에 그런 어중간한 태도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마침 그 심장 모양의 호환석은 강인한 호랑이의 눈과 부드러운 사랑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이번 주말에는 당신도 박물관의 기념품 가게나 선물 가게에 들러보면 어떨까? 손에 들고 다니기 적당한 무언가를 골라보자. 그리고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었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 꺼내서 쥐어보는 것이다. 대적하기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면 그것을 손에 쥐고 자신감을 확인하자.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기의 모습을 거기에 투영하는 것이다. 악질적인 사람을 상대하는 상황에서 빚어지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는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치통처럼 끈질기게 최근 겪은 모욕이나 공격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생각은 거기에 갇혀버리고 만다. 깨어있는 매 순간 그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악질적인 사람이 원하는 바이다. 이 책을 읽는 우리의 목표는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디뎌 못된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만약 세상은 여전히 멋진 곳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이 목표를 견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우이에 사는 내 친구는 집 수리를 하면서 고약한 건축업자를 만나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 공사 일정이 한없이 늦어지더니 결국 이 건축업자는 미리 받은 보수만 챙겨 잠적해 버린 것이다. 친구는 추가로 비용을 들여 새 건축업자를 고용해야 했고 설상가상으로 장식벽이 무너지면서 방 몇 개가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럭저럭 수리가 끝났지만 친구는 집을 볼 때마다 나쁜 기억이 떠오른다고 했다. 해변을 산책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잠시 해변의 모래를 바라보자고 했다. 그리고 내가 강연 출장이 길어져서 집이 그리울 때마다 해변으로 산책을 나가 조개 껍데기를 하나 주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조개 껍데기는 내게 고향을 가져다 주었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집이 그리울 때마다 꺼내봤거든. 그러면 아무 근심 없이 아이들과 산책하는 내 모습이 떠오르더라고. 너도 한번 해봐. 집수리하면서 당한 억울한 일이 떠올라 속상할 때면 조개 껍데기를 꺼내서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인생에서 좋았던 일들을 생각해 보는 거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데요. 이 책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입니다. 저자는 샘 혼, 출판사는 갈매나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샘 혼, 독보적인 화술 분야 베스트셀러,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의 저자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전문업체 인트리그 에이전시 대표이기도 하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포춘, 인텔, 보잉, 나사 등 수백 개 기업의 초청을 받아 강연해왔으며 테드를 통해 대중과도 활발하게 소통해왔다. 2015년에는 한국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되어 강연하기도 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이 새로운 모습으로 한국 독자들과 마주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못된 사람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책을 찾는 한국 독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무례한 괴물은 여전히 어디에나 있다. 괴물에게 시달린다는 사람들 수천 명을 인터뷰한 결과 알게 된 것이 있다. 피해자는 전적으로 무고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먼저 괴물을 자극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건드리지 않고 피해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한다. 안타깝지만 피해가려는 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이 책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런 시도는 오히려 괴물이 스스로 더 강하다고 믿게끔 만들어버린다. 그러므로 물러서면 물러설수록 괴물은 더 강한 공격을 가할 것이다. 회피는 나약함으로 해석되고 이는 공격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괴물과 맞설 실질적인 기법을 당신도 배울 수가 있다. 이 책에는 괴물이 자폭할 때까지 기다리라느니, 괴물도 힘든 시기를 겪는 중이니 쉬게 해주라느니,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탓이니 용서하라느니 이런 말은 없다. 이런 말들은 나쁜 조언이다. 역효과만 내기 때문이다. 달래거나 이해하려는 시도는 괴물에게 보상이 된다. 그리고 보상받은 행동은 반복된다. 성공할 능력이 충분했던 똑똑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괴물의 먹잇감이 되어 인생을 망친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참으로 서글펐다. 완벽하게 훌륭했던 삶이 괴물 때문에 추락하고 뒤집혀버린 사례들도 수없이 많이 접했다. 건강이 상했다는 이들도, 괴물의 행동과 말이 떠오르면 한밤중에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다는 이들도 많았다. 이런 괴물이 존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순진함이 문제였다. 그리하여 터무니없고 모욕적인 괴롭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고 적절히 대처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용기를 내서 주변의 도움을 청해도 본래 그런 사람이야, 늘 그랬어 라거나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가 무례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 정도의 말밖에 듣지 못한다는 데 있다. 상사에게 하소연을 해도 그래? 나한테는 깍듯하던데? 이런 대답이 돌아오기 일쑤이다. 상사들은 괴물이 윗사람에게는 입에 혀처럼 굴지만 동료나 아랫사람에게는
한없이 무례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면 상대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당신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나면 술수에 넘어가기보다 한 발 앞서 대응할 수가 있다. 악질적인 사람들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략 다음 4가지로 압축이 된다. 1. 자기의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2.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3.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4. 달리 행동할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상대해야 될 사람이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생각해보자.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수록 남을 밟고 올라설 필요가 없어진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남을 괴롭힌다는 설명은 고전적이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상대의 난폭한 겉모습 안에는 늘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아이가 숨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보다 더 유능하고 인기를 누리거나 성공한다는 느낌이 들면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식으로 성숙하고 책임있는 대응을 하는 대신 남들의 기분도 같이 망쳐놓음으로써 자신을 위로하는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반응을 보인다. 이들의 공격적인 행동은 자신이 열등하지 않고 우월하다는 점을 세상에, 그리고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의견 대립이 한창 뜨거운 순간에 입을 다무는 것은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기에 현명한 행동인 것이 사실이다. 혀를 붙잡아 묶음으로써 훗날 후회할 수도 있는 말을 하지 않게 되니 말이다. 하지만 상대가 악질적인 사람이라면 다르다. 그는 한쪽 뺨을 때린 후에 다른 쪽 뺨까지 때릴 수도 있다. 악질적인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돌이켜보지 않고 잘못을 깨닫지도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데 나중에 사과해야겠다. 이렇게 반성하는 대신 됐어. 막 대했는데도 항의를 하지 않네. 그럼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자, 이제부터는 침묵이 허용의 의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정확한 말로 경계를 설정해주지 않으면 악질적인 사람들은 계속 우리의 감정 영역을 치고 들어온다. 당신도 상식 이하의 상황에서는 정신이 멍해지고 입술이 딱 붙어버리는 유형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소개할 방법을 통해 그런 난감한 순간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배울 필요가 있다. 정치인 딘 러스크는 남을 설득하는 최고의 방법은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라고 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러스크의 주장은 정상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 역시 우호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가령 악질적인 사람에게 섣불리 공감 어린 관심을 보였다가는 주도권까지 빼앗길 수가 있다.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 마음과 시간을 이용하라는 백지수표를 던져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쓰기도 한 의사 제이컵 에저러드는 부모들이 자녀의 좋은 행동보다는 나쁜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는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져내는 등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을 달래고 보살피라는 조언하는 아동교육 전문가들 탓이라는 것이다. 부모들이 그 바보 같은 조언에 충실할수록 자녀들의 행동은 더 나빠진다. 요컨대 부모는
자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놓였을 때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내 생각도 같다.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성질을 부리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 말에 언제까지나 귀를 기울이는 대신 유치하고 불쾌한 행동을 더는 보아 넘기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언어의 사무라이는 남들이 가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심리적, 육체적인 위험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한다. 내 친구의 큰딸은 바로 그런 일을 해냈다. 이혼 후에 혼자 두 딸을 키운 내 친구는 큰딸의 조지타운 대학교 졸업식과 둘째 딸의 하와이 고등학교 졸업식이 겹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포기해야 했다. 고민 끝에 친구는 하와이행을 택했다. 그런데 큰딸의 졸업식에 아무 예고도 없이 아버지가 모습을 나타냈다. 유난히 비판적인 성격의 그 아버지는 딸의 학위 수여식이 끝나자마자 독서를 던졌다. 4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구나. 대체 정치학 학위를 받아서 뭘 한다는 거야? 절대로 직장을 찾지 못할 테니 수천 달러나 되는 돈을 공중에 날려버린 셈이야. 기세 좋게 떠들던 아버지는 큰딸이 손을 들자 놀라 입을 다물었다. 딸은 아버지를 가만히 지켜보더니 천천히 하지만 힘을 주어 말했다. 아빠 그만하세요. 제가 어머니로 보이시나요? 아버지는 딸의 단호한 태도에 흠칫 놀랐다. 딸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전 이 대학을 졸업한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정치학 학위를 받아서 기쁘고요. 저를 축하하러 오신다면 환영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떠나주세요. 이것이 바로 언어의 사무라이다. 그 딸은 주도권을 잡았고 부당한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말과 행동을 했다. 자제력을 잃고 소리를 지르지도 독설에 상처받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어째서 제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울먹이지도 말없이 참아낸 뒤에 집에 가서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았다. 대신에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부적절하며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 침묵하며 고통받기보다는 생각을 말로 표현했고 아버지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지었다. 또한 그 아버지가 체면을 구기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도 주었다. 우리도 이 현명한 딸처럼 해낼 수가 있다. 겁쟁이도 막무가내 싸움꾼도 답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를 당당하게 표현할 힘과 대화 기술을 갖춰서 남에게 좌지우지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노력한 결과를 향유할 권리를 타고났다. 단, 남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렇다. 악질적인 사람은 방금 말한 링컨의 말과 정반대로 행동한다. 남들의 권리를 침해하든 말든 자기가 즐거우면 그만이다. 나아가 의도적으로 경계를 침범해서 지배력을 확보하려고도 한다. 이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 심리적 공간을 확보해 두고 못된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된 사람은 계속 우리를 자극할 것이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무 추상적이잖아.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가? 타당한 의문이다. 자, 그럼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자.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에게는 안전거리라는 것이 있다. 이는 물리적인 동시에 심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경계 안으로 다른 동물이 침범해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이를
위협과 위험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자기 영역으로 침범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야생 동물이든 길들여진 동물이든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여러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남들을 그 경계 안으로 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상대가 공정하거나 친절하지 않게 행동한다면 사실 이는 대부분 우리가 경계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대체 그 경계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경계를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은 다음 장에서 소개할 것이다. 나는 얼마 전에 반려견을 데리고 아침 산책을 하면서 경계 요구에 좋은 사례를 목격했다. 우리 개는 호기심이 많고 무척 활발하다. 때마침 털이 복실복실한 귀여운 개 한 마리가 나타나자 우리 개는 당장 그쪽으로 뛰어갔다. 동시에 몸집이 절반밖에 안 되는 상대편 개는 우리 개 쪽으로 몸을 돌려 맹렬하게 지저댔다. 우리 개는 움찔해서 뒤로 물러났다. 작은 개는 그 자리에 멈춰서 우리 개를 노려보았다. 우리 개는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냄새를 맡으려고 했다. 하지만 작은 개는 한층 더 큰 소리로 짖으며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결국 우리 개는 물러나게 되었다. 작은 개는 우리 개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마음을 더할 수 없이 분명하게 드러냈다. 자기 경계를 침범해 들어왔으니 어서 물러나라고 경고한 것이다. 우리 개는 그 메시지를 알아듣고 물러났다. 우리 인간도 이처럼 경우에 따라 자기 경계를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워크숍에서 악질적인 사람의 무례하고 거침없는 경계 침범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들은 아주 많았지만 그래서 어떤 말로 대응하셨죠?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이 나오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극히 적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불편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온다면 속으로만 투덜거리지 말고 몸짓 언어나 말로 표현하자. 눈썹을 축혀 올리며 묻는 듯한 시선을 던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것은 대체 원하는 게 뭐지? 내 영역 안에서 뭘 하려는 거지? 이런 질문과도 같다. 그래도 상대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상대의 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시선을 올리며 너무 가까이 오신 것 같죠? 이렇게 말해보자. 어쩌면 우리의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들은 별다른 의도가 없는 순진한 존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 공간을 통제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두지 않는다면 다른 공간은 언제든 상대가 원하는 대로 침범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누구에게 접근을 허용하고 누구에게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남들이 결정하고 마는 것이다. 상대가 계속 물리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면 몸짓 언어에 더해서 실제 언어를 동원하도록 하자. 손을 들어 상대에게 손바닥을 보여라. 이는 정지를 뜻하는 만국 공용의 신호이다. 여기에다 팔까지 함께 뻗으면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의미가 된다. 이와 함께 이 정도는 거리를 두죠라거나 조금만 물러서 주시겠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보자. 그러면 상대는 당신이 순순히 자신의 의도에 따르지 않으리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느 주말 나는 아들 앤드류와 밀린 빨래를 하고 있었다. 탈수한 빨래가 서로 엉켜서 잘 나오지 않자 아들이 무심코 욕설을 한마디 했다.
나는 정색을 하고 뭐라고? 이렇게 되물었다. 아들은 친구들도 다 쓰는 말인데 뭘 그러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앤드류, 다른 애들은 그런 말을 쓸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넌 그런 욕설을 하면서 기분이 어떠니? 유쾌하니?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좋겠다. 이렇게 충고했고 다행히 아들은 알겠어요, 엄마. 이렇게 수긍했다. 내가 가만히 있었다면 아들은 그 후로도 계속 욕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부디 기억해 주길 바란다. 상대의 언행이 공격적이거나 불쾌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상대의 언행은 언제까지고 그렇게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당신이 반박하거나 항의하지 않는다면 그건 괜찮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부터는 참지 않음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마음의 준비를 하자.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런 생각은 속으로만 하시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분의 인상이 나빠지는걸요? 설마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못 들은 모양입니다. 다시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랑 함께 있을 때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듣기 불편하군요. 점잖게 말씀하시죠.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회고록은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글쓴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메모를 제안하고 싶다. 얼마 전에 공항에 택시를 탔을 때 내가 그 효과를 실제로 체험한 방법이다.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나는 자정이 지나서야 공항에 내리게 되었다. 무료 호텔 버스는 운행이 끝난 상태였고 그래서 5분 거리를 가기 위해 택시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택시에 앉아 행선지를 말하자 장거리 손님을 기대했던 택시 운전자는 분통을 터뜨렸다. 운전사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고함을 지르며 화내는 것은 제대로 된 행동이 아니었다.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욕설을 듣는 것은 몹시 괴로웠고 그것은 분명 언어 폭력이었다. 나는 고함으로써 맞서는 대신 종이와 펜을 꺼냈고 몸을 앞으로 굽혀 운전면허를 확인했다. 이름이 땡땡땡 맞으시죠? 운전사는 입을 다물었고 조용히 운전했다. 그리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뛰어내려 제게 문을 열어주면서 덥석 내 손을 잡더니 제발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막막합니다. 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저 이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제부터는 남의 독설이나 욕설을 그냥 참아 넘기지 말라. 대뜸 이름을 적으려는 것이 지나친 대응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선 공감을 해주는 방법도 있다. 어쩌죠? 운이 나쁘신 날이시죠? 이와 같은 말을 던지는 것이다. 이런 말은 당신이 자기 편에 서 있다는 뜻이 되고 그럼 당신한테 더 이상 화를 내기 어려워질 것이다. 모욕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내가 아닌 당신을 주어로 삼아 답변하는 것이다. 타인을 통제하기 위해 비난을 일삼는 사람을 상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점이다. 못된 사람은 우리를 시험해서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하기도 한다. 그저 당신을
발끈하게 만들려고 말이다. 상황이나 기분을 망쳐놓고 당신이 부르르 떨며 화내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은 악질적인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제부터는 사전에 의도된 자극적인 공격을 무시하고 그 이면의 전술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자.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건 사실이 아니야. 이런 식의 분노 섞인 비난과 부정은 그들에게 기쁨을 줄 뿐이다. 내용에 응답하면 이미 상대의 실수와 논쟁에 휘말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가령 누군가 당신을 깔보는 듯한 말을 던졌다면 그 말을 받아 상대방에게 던지도록 하라. 이건 기술적인 문제여서 어차피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설명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들었다면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대묻고 입을 다무는 것이다. 상대가 경솔한 말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것은 모욕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가 된다. 이 간단한 질문으로 궁지에 몰리는 존재는 이제 당신이 아닌 상대이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이런 질문은 치고 빠지는 언어적인 공격을 한 사람에게 설명을 요구함으로써 당신을 당하기만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양심을 가진 상대와 말할 때라면 당연히 나를 주어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양심이라고는 없는 상대 앞에서 나를 주어로 삼는다면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못된 사람에게 당신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야말로 상대가 원하는 반응을 안겨주는 셈이다. 결국 그 행동은 반복될 것이다. 더 나아가 악질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나쁜 행동을 우리가 떠맡게 만들려고 한다. 여기서 나는 대답한다는 식의 문장을 사용하면 우리는 계속 그들의 공격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 놓이고 만다. 반면 당신을 주어로 삼으면 상대의 부적절한 행동에 주의가 집중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농담을 가장한 욕설을 했다고 하자. 그런 말투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이렇게 말했다면 이는 나의 반응일 뿐이다. 이에 비해서 그런 말은 당신 자신에게나 하세요. 이런 식으로 당신을 주어로 사용하면 공격의 화살을 상대에게 돌려버릴 수가 있다. 말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충분히 시달렸어요. 이 말을 도를 넘으셨군요.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전 더 이상 걸핏하면 늦는 당신을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을 이렇게 계속 늦게 오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이렇게 바꿔 말해보세요. 그리고 전 재촉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이 말을 내일 아침에 답을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어느 라디오 방송국 대표도 이 어법에 대한 성공담을 들려주었다. 그는 성인이 된 후 줄곧 휠체어를 타고 지내야 했던 장애인이었다. 어느 날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이 달려와 위협하는 아찔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다. 그 직원은 정말로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사무실로 돌진해서 들어와서는 저를 몰아붙이더군요. 제 위로 몸을 굽히고 주먹을 흔들어 댔어요. 저는 뒤로 물러서는 대신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자네가 의자에 앉으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직원은 곧바로 의자에 앉더군요. 그때 제가 난 고함 지르는 건 싫어하네.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그는 분명 저도 해고당하는 건 싫어합니다. 이렇게 맞받아 쳤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라는 주어는 겁쟁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라는 주어를 사용함으로써, 즉 나를 존중하여 말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직원의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 상황에서는 공감보다는 권위가 더 필요했던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의 힘을 확보하려면 남들이 부당한 요구를 적절히 거절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늘 남에게 맞추면서 살아왔는가? 이제는 아니오라고 말하기 위한 다음 4단계를 통해 변화를 시도해보자. 이제부터는 남들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이 4단계를 생각하자. 1. 시간을 두고 결정을 내린다. 내 친구의 머그잔에는 인내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온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현명한 결정 또한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온다.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말하라. 그래도 상대가 재촉하면 좋아요. 지금 당장 답을 원한다면 아니요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된다. 그리고 상대방 앞을 떠나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답변을 보류하고 상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정신적인 압박을 피할 수가 있다. 그 상태에서 자신의 관점을 정리하고 내라는 답이 최선인지 생각할 여유를 갖는 것이다.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쉬운 법이다. 당신을 이용하고 조종하려 드는 상대는 당신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괴롭히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 지금까지는 늘 이런 일 맡아 해줬잖아. 직장 동료가 불평한다면 거절의 말만 다시 반복하라. 결정의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논쟁이 벌어지면 빠져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말이 길어지면서 당신이 난 오늘 일이 많거든 이렇게 거절의 이유를 대는 순간 상대는 즉각 겨우 1시간만 대신 해달라는 거야. 이렇게 설득할 것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지 설명하다 보면 결국 논쟁으로 이어진다. 내 결정을 논쟁을 통해 정당화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봐 혹은 난 2번 다시 폭력 영화는 안 볼 거야. 그렇게 알아.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이다. 내 마음은 이미 결정했어 라거나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아줘. 이렇게 말해도 좋다. 상대는 화를 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며 모두를 기쁘게 만들 필요가 없게 되었다. 거기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악질적인 사람들은 특히 원초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권력의 사다리에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부터 재빨리 판단하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은 커다란 사다리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권력의 위계관계에서 높거나 낮은 자리를 차지하죠. 악질적인 사람들은 단 몇 초 만에 우리의 몸짓 언어를 읽습니다. 자기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저하는 기색이 보이면 바로 덤벼듭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내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부하 직원들이 올바른 자세와 동작을 통해 위험과 권위를 전달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싸울 일이 확 줄어듭니다. 워크숍 참가자 중 보안 요원으로 근무했다는 해럴드가 들려준 이야기다.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실제로 싸울 일이 확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당당한 자세가 싸움까지 예방하는 것이다. 그 자세는 우리가 스스로를 잘 통제하고 있고 누구도 섣불리 건드릴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 우선 용기와 자신감부터 가져야 한다. 자신감이 없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가? 그렇다면 반가운 소식이 있다. 속마음은 아직 그렇지 않더라도 겉으로 용감하게 행동하는 일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생각과 느낌을 몸으로 드러내곤 한다. 근데 이제부터는 반대로 몸을 통해 느낌을 조종해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50년 동안 인간 행동을 연구한 결과 감정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행동으로 감정을 이끌어내기가 더 쉽다는 놀라운 결론을 내렸다. 힘있게 행동하기 위해 먼저 결심부터 하려 든다면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자신감을 몸으로 분출하는 법을 익히는 것부터 목표로 삼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비록 마음속에는 아직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다 해도 말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자세에 신경 쓰면서 의도적으로 힘 있는 모습을 내보이면 된다. 본래의 나약하고 주저하는 모습 대신에 말이다. 몸이 뇌에서 어떻게 느끼라고 지시하는 대신 뇌가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다음은 불안이나 억압을 느끼는 자세들이다. 설사 계속 불안하거나 중압감을 느낀다고 해도 이런 자세들을 취하는 일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자신감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고개를 든다. 뺨을 부풀린다. 얼굴을 정면으로 둔다. 눈을 크게 뜬다. 정면을 바라본다. 어깨 뒤로 당긴다. 활짝 가슴을 편다. 언제든 일어설 수 있도록 두 다리를 약간 벌린다. 두 다리로 똑바로 선다. 단호하게 걷는다. 고든 자세로 앉는다. 상체 앞으로 당긴다. 앞으로 걸어 나간다. 두 발을 땅바닥에 굳게 디디고 선 자세는 도망치지 않고 마주 대하겠다는 뜻이다. 두 눈을 크게 뜬다는 것은 내 앞에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고개를 들고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은 피하지 않고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상대를 향해 앞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당당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진단을 받은 친구가 있었다. 주의 집중 시간이 극히 짧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물, 물리치료 등 안 해본 것이 없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묵주였다. 친구는 어딜 가든 주머니에 묵주를 넣고 다녔다. 대화하면서 주의 집중이 안 될 때는 그는 묵주를 어루만지며 평화를 찾았다. 영화를 끝까지 본다거나 회의에 장시간 참석하는 것이 여태까지는 불가능한 일이었지.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묵주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불안증이 가지고 좀 더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돼.
이 얘기가 못된 사람과 맞서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생각이 드는가? 상관이 있다. 아픈데 친구에게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내면의 안식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그 힘을 부여해줄 그것이 있다면 말이다. 자신을 잘 들여다보자.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언제나 나를 일으켜 세울 힘이 있다. 언젠가 나는 선물 가게를 둘러보던 중에 노란 호안석을 심장 모양으로 깎은 장식품을 보았다. 이거다 싶었다. 마음을 굳게 다잡아주는 마스코트로 삼기에 충분했다. 내 선물을 받을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길을 찾고자 애쓰고 있는 젊은이였다. 그는 워낙 착하고 다정한 성품이라 또래에 거친 10대 친구들과 잘 맞지 않았다. 친구들 무리에 끼고 싶었지만 그러면서도 본래 자기의 모습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랬기에 그런 어중간한 태도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마침 그 심장 모양의 호환석은 강인한 호랑이의 눈과 부드러운 사랑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이번 주말에는 당신도 박물관의 기념품 가게나 선물 가게에 들러보면 어떨까? 손에 들고 다니기 적당한 무언가를 골라보자. 그리고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었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 꺼내서 쥐어보는 것이다. 대적하기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면 그것을 손에 쥐고 자신감을 확인하자.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기의 모습을 거기에 투영하는 것이다. 악질적인 사람을 상대하는 상황에서 빚어지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는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치통처럼 끈질기게 최근 겪은 모욕이나 공격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생각은 거기에 갇혀버리고 만다. 깨어있는 매 순간 그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악질적인 사람이 원하는 바이다. 이 책을 읽는 우리의 목표는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디뎌 못된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만약 세상은 여전히 멋진 곳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이 목표를 견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우이에 사는 내 친구는 집 수리를 하면서 고약한 건축업자를 만나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 공사 일정이 한없이 늦어지더니 결국 이 건축업자는 미리 받은 보수만 챙겨 잠적해 버린 것이다. 친구는 추가로 비용을 들여 새 건축업자를 고용해야 했고 설상가상으로 장식벽이 무너지면서 방 몇 개가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럭저럭 수리가 끝났지만 친구는 집을 볼 때마다 나쁜 기억이 떠오른다고 했다. 해변을 산책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잠시 해변의 모래를 바라보자고 했다. 그리고 내가 강연 출장이 길어져서 집이 그리울 때마다 해변으로 산책을 나가 조개 껍데기를 하나 주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조개 껍데기는 내게 고향을 가져다 주었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집이 그리울 때마다 꺼내봤거든. 그러면 아무 근심 없이 아이들과 산책하는 내 모습이 떠오르더라고. 너도 한번 해봐. 집수리하면서 당한 억울한 일이 떠올라 속상할 때면
조개 껍데기를 꺼내서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인생에서 좋았던 일들을 생각해 보는 거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데요. 이 책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